자, 그럼에도 이 지난 30년 동안의 탈냉전 시대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파병이 됐어요. 지금 여기 가장 최근 통계가 9월 30일 날까지 집계된 통계인데, 여기 보면 12개 분쟁 지역에 한 7만 4천 명 정도의 죄송합니다. 7만 4천 명 정도의 병력이 가 있죠. 물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근데 안 보내고 못 보내고 안 보낸다는 거는 거기까지 또 보낼 수 있겠어. 또 못 보낸다는 건 소말리아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해. 이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유엔 평화유지 기능을 하죠. 여기 보시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에 이 유엔 평화유지 예산이 1년 예산이 63억 달러. 63억 달러면 우리나라 이 국방비가 한 500억 달러쯤 되는데요. 하여튼 이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63억 달러라면 미국의 뉴욕의 교육위원회 예산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책임있게 이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려면 유엔 평화유지군의 비용과 병력을 많이 좀 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가 있는 지역들은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럽은 코소보가 아주 소수로 있습니다만, 주로 분쟁 지역이 아프리카죠. 중동. 여기 점이 2개 보이는 거는 카슈미르예요. 카슈미르의 인도 쪽, 파키스탄 쪽, 이렇게 작은 병력이 가 있습니다. 정정감시단으로. 저도 여기 카슈미르 이쪽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병력이 적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자, 여기 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주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주로 아프리카의 병력들이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 트루프라고 해서 병력이죠. 병력이 10,000명 넘는 병력이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다 아프리카예요. 수단, 중앙아프리카, 말리, 이런 곳이죠. 우리 병력이 아까 제가 동명부대가 가 있다는 것이 유니필이죠. 유니필이 동명부대가, 우리도 벌써 2005년도에 보냈으니까 한 17년 됐네요. 그 해마다 봄에 300명, 가을에 300명 해서 계속 순환을 시키는데요. 하여튼 우리 한국도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 젊은 군인들이 가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구촌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란 제목이 보이는데요. 유엔에서 어떤 나라의 분쟁 지역에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주권이 중요하다. 국가 안보, 주권, 이런 것이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 생각, 그게 무게중심이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무게중심이 인간안보라는 단어의 국가안보보다는 인간안보. 인간안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인간안보라고 하는 거죠. 마실 물도 깨끗한 물 먹고 공기도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또 내 삶의 어떤 그 질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안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정치학 용어입니다만은 평화적 생존권 또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평화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안보, 평화적 생존권, 또 평화권 이런 것이 다 예전에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지, 이렇게 말하던 시대보다는 백성이 있어야, 시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라는 말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실패한 국가가 됐을 때 그 나라 정권이, 지도자들이 그 나라 시민들의 안전을, 인간안보를 지켜주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나라의 주권은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예전에 죄송합니다. 20세기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어떤 용어가 없었냐면은 국민보호책임이라는 단어가 줄여서 R2P에서 이 TO를 그냥 숫자 2로 줄여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국민보호책임이라는 단어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는 이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용어로도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냉전 시대에 개발된 용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인간 안보를 국제사회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R2P라는 용어가 생겨났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비아의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40년 넘게 독재를 했던 사람이죠. 절대 권력자였는데 아랍의 봄이 일어난 2011년도에 이 사람이 죽었죠. 리비아의 반군, 시민군들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처참하게 죽었죠. 시신이 이 정육관에 창고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널브러진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봤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해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사기구죠. 나토가 리비아 상공에 리비아 정부군 전투기가 뜨지 못하도록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토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 리비아 정부군의 탱크를 폭격하고, 결국은 카다피가 전쟁에서 내전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국제사회가 R2P라는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안보리를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리비아의 정권 교체, 레짐이 리비아 체제가 결국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R2P가 어떤 나라에는 R2P가 적용되고 어떤 나라에는 안 되고, 이게 고무줄 잣대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카다피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시리아의 지금 독재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때 이렇게 황금 의자에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는 정육점에 널브러진 시체로 됐고, 하나는 지금도 잘 그 권좌에 그대로 굳건하게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운명이 R2P가 각각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시리아의 경우에 R2P를 적용하면 당연히 정부군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이 돼서 정부군이 뜰 수가 없고, 그리고 리비아처럼 나토군이 시리아 정부군 탱크를 격파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다마스쿠스에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모양은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이 시리아에 공습을 해대는데 독재자인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한 게 아니라 정부군을 위협한 다른 이슬람 반군을 공격했죠. IS, IS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게 2014년도 일이에요. 2014년도에 미국과 나토 연합군이 시리아에 출격해가지고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 있던 IS, 이슬람 반군을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혜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시리아의 독재자죠. 그 미국이 그러면 시리아 독재자를 돕기 위해서 폭격했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테러 집단이니까 폭격했다.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전쟁에서 독재 정권을 만일 IS가 세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요, 다마스쿠스를 차지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리아의 독재 정권은 이거는 우리한텐 이스라엘은 전혀 위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내전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리아의 독재자가 위협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시리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IS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해가 늘 서로 입장, 노선을 같이 하는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처럼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라 하지만 동맹 조약도 맺고 문서도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무슨 미국으로부터 무슨 뭐 군사원조를 무슨 뭐 거저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우린 미국과 동맹 관계라 그래요. 또 혈맹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문서상으로 아무런 조약 뭐 없어요. 그냥 동맹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됐죠. 한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낀다, 부담을 느낀다면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안보를 챙겨주기 위해서 IS를 공습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1년 뒤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IS가 이 사람은 이미 죽었죠. 2019년도에 미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도망치다가 뭐 속옷 차림으로 도망치다 죽었다고 뭐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한때는 IS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세력이라 하면 분포가 시리아, 라카를 수도로 한 국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만 시리아 북부 절반과 또 이라크의 또 절반을 차지한 엄청난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 만일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요쯤에 있습니다만 여기를 차지했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자, 왜 나섰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안보 관점에서 시리아를 전쟁을 바라봤다는 거죠. IS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 결국은 반사 이익을 수혜자는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된 거죠. 미국은 독재 정권을 위해서 공습을 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모양이. 자, 그리고 나서 곧 또 푸틴이 나섭니다. 푸틴이. 미국이 공습한 1년 뒤에 시리아에서 미국 못지않은 엄청난 군사력을, 공군력을 이 시리아에 두면서 아예 공군 기지까지 두면서 이 시리아 독재자를 도와줬어요. 결국은 시리아 독재자가 카다피처럼 멸망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 푸틴의 힘이죠. 여러분이 혹시 시리아의 비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시리아의 비가는 네이버의 영화 파일을 2,000원만 주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다큐멘터리가 한 2시간 넘는 다큐멘터리인데 매우 잘 만들어진 다큐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와 러시아 공군 전투기가 번갈아 가면서 시민들의 이 주거지를 무차별 폭격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워낙 고맙겠죠. 시리아의 독재자로서는. 그래서 곧바로 공습이 시작된 한 달 뒤에 모스크바로 가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푸틴도 시리아에 옵니다. 시리아에 와서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한테 격려를 해요. 이 사실 다 이 전쟁 범죄자들이에요. 민간인 주거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무차별 공습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봅니다만 카다피와 아사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거는 우리가 정치학에서 교과서에서 책상 위에서 얘기하는 R2P 논리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론과 현실은 늘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여기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R2P는 이익이 있으면 개입하고 없으면 개입하지 않는다. 인도주의적인 참상이 벌어지더라도 이익이 있어야 개입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결국은 중요하다. 결국은 R2P는 고무줄 잣대다. 그냥 책상 위에 이론일 뿐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조금만 한 5분 쉬었다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